그러면 지금 거의 30분이니까요. 사실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오후 세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까지 최대한 맞춰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 이런 거 사실 드렸는데 그냥 건너뛰고 개별 연자분들께 제가 조금 추가 질문 같은 것들을 좀 드려볼게요.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 정양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이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인식, 추론, 행동으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쫙 보여주시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자율수술 로봇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율수술 로봇이 지금 사실 연구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언제쯤 풀리 자율화된 수술 로봇 같은 게 구현될 수 있을까? 혹시 의견 주신다면. 네, 자율 수술은 사실 아직 언급하기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좀 보는 단계고 아마 덜 위험한 아까 보여드린 어시스턴트부터 이제 조금씩 인베이시브하고 좀 더 리스크가 높은 걸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니즈는 너무너무 큽니다. 지금 임상에서도 사실 수술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술 매우 잘하는 나라에서도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크고 그 간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더 어렵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계속 수술하고 지방에서는 다 KTX 타고 올라오니까 그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술이란 거는 피지컬리 서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글로벌하게도 매우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니즈도 매우 크고, 그리고 서전분들의 이제 그 피로도도 매우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필요는 무엇보다 큰 니즈는 큰 언맷 니즈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AI 기술들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저는 발전될 거라고 보고, 다만 상용화 측면에서 이제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 가장 인베이시브한 것이 수술이라서 검증에 아주 지난하고 긴 절차들이 필요할 거라서 아마 학습의 과정에서도 사실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수술은 매우 어렵거든요. 사람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게 기존의 이미지에서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돼야 될 숙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드웨어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측면에서 복잡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볼 때는 조금 접근 가능한 영역부터 아주 빠르게 또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아까 과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휴머노이드형 수술 보조 로봇 개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과제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큰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은 이제 이게 알파 H가 사실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을 저희가 기존에 다빈치 같이 전 세계 7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그 골리앗 대비 우리가 비교적 지금 시작하고 있고, 보셨다시피 휴머노이드를 병원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이런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내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서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술방 안에서 추구하는 거는 오토노머스 서저리가 아니라 솔로 서저리 같은 거죠. 서전분들이 본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어시스턴트와 함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좀 거창한 거대한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쉬운 처음부터 스크럼 너스 같이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것부터 해서 스콥을 잡아주고 내 의도와 그러니까 매우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트랙션 같은 것도 이렇게 조직을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지금 고정적인 도구로서는 다 있거든요. 근데 오토노머스하지 않고 인텔리전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더 어려운 태스크들을 아마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방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지금보다는 좀 적어질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돌이켜 보면은 이게 결국 사람이 했었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잡이 대체된다기보다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 좀 더 환자를 좀 더 케어하고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규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거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이게 검증하기도 어렵고 인허가하기도 굉장히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지 혹은 뭐 제언 같은 게 좀 있으시다면 오늘 시청자분들이 아마 오시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아직 그런 뭐 구체적인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논하기까지도 너무 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숙제들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이제 근데 이제 그 기술을 꾸준히 이해하고 팔로우하는 거는 규제기관이 됐던 뭐 모든 정부 부처가 됐던 연구 예산을 측정하는
정부 부처가 됐든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을 계속 알리고 이 분야가 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좀 더 다들 공감대를 얻고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술이라는 부분은 파급력이 큰 만큼 또 투자도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 분야에 관심이 좀 많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이 또 정말 마지막 질문. 한국이 글로벌에서 이 분야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어요? 글쎄 뭐다 시작이라서 어렵지만 아까 차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저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많은 좋은 장점들 인프라, 인력, 기술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손이 좋은 서전분들이 계시죠. 그다음 우리가 제조 강국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 무엇보다 뛰어난 연구자와 또 현재 이제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스윗 스팟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아마 다른 것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룬린세 유동근 이사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님 제가 발표를 들을 때마다 항상 감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일타 강사로 그 명쾌하게 좋은 강의 해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룬린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듣지 못했던 또 새로운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학 FM,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병리학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분자, 단백질, 오믹스, 신약, 임상식 모두 통합하는 어떤 더 큰 이제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루니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주로 이제 암과 관련된 그 스페셜라이즈드 AI를 위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R&D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루닛의 사업 영역 자체가 확장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 방금 말씀하신 뭐 연구 주제가 루닛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혹은 뭐 사업적으로도 어떤 관계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네. 네, 공개하실 수 있는 것만. 네.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현재 사업에 대한 답답함과 확장성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흘러갔다기보다는 지금 AI 산업계와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과 변화들에 자극받아서 이 흐름에 대비하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굉장히 좁은 영역이 나중에는 이 전체 씬에서 봤을 때 너무 작고 너무 좁은 것만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모호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 분자에서부터 인구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 성능 자체는 어떤 한 분야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부어 넣어서 정교하게 학습하고 엔지니어링된 특화 모델을 여전히 저는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닛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영위해 왔던 그 특화 모델들, 그 의료 영상 도메인에서의 그 특화된 스페셜라이즈드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 의과학 전주기를 다 아우르는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그리고 고성능의 예측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에이전틱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저희는 지금 임상 쪽에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신약 개발 산업이나 그리고 임상 쪽 연구 산업에 있어서 이 에이전틱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사업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페셜라이즈드 AI하고 제너럴리스트 AI가 경쟁하면 누가 이기냐, 혹은 이거 공존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방금 그러니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일종의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스페셜라이즈드 AI를 툴로 활용하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그걸 되게 처음 듣는 그림인데, 뭔가 되게 그
아하 모먼트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스페셜라이즈 AI와 제너럴리스트 AI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네, 저는 이게 공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AI를 우리 이 바이오 의료 도메인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너럴 AI의 장점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면 바이오, 의료면 의료, 바이오 내에서도 소분자, 뭐 단백질, 항체 이 연구 영역이 다 다르고 서로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봤자 그 다음 단계인 임상 시험으로 가고 임상 시험에서도 1상, 2상, 3상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의 그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지, 그러니까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쪼개져 있는 연구 분야 내에서 다들 자신만의 스페셜라이즈드 모델을 만든다거나 자신들만의 스페셜라이즈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자신의 스텝이 임상 결과 향상으로 쭉 다 연결되는 증거를 그런 증거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나타나서 의과학의 모든 영역에 있는 널리지를 다 학습하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임상 결과 향상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모든 단계의 연구들이 성공으로 더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한 그런 한편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를 넘나드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결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한편 그러면 과연 이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알파폴드처럼 혹은 이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제가 오늘 소개드린 루닛의 방사선 영상 기반의 바이오마커나 인식 모델들처럼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분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또 여전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이런 특화 모델들, 스페셜라이즈드 모델들을 제어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바이오넥서스 김태형 대표님께 제 질문 드려볼게요. 자율 연구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실 연구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될 거니까 연구가 엄청 많이 결과물이 쏟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걸 검증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고 논문을 내도 피어 리뷰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45분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의원님 제가 먼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는 게 바슬렉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아마 검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십만 편의 논문을 보고 이제 해보면은 여러분도 챗 GPT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해결은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얘가 문제 해결을 잘해요, AI가. 근데 AI가 문제 해결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닌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AI 자체가 검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논문을 많이 읽히고 의학적인 많이 읽혀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걸러내는 거죠. 스코링을 매겨서 걸러내는. 그래서 수천 개 중에 수백 개로 줄이고 다시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초심자라든지 숙련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문가들이 써야 되고 전문가들은 보면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가설은 말이 되는데 엄청난데 이건 알려져 있다.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가설이다. 이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 전문가.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은 10개 중에 3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10개 가설을 세우면은. 그러면 6개는 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 분야 전문가라서 아는데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래요. 근데 1개 정도가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와 이거 새로운 가설이다. 자기가 20년 동안 이 분야 일을 했지만 처음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10%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험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 바이올로지컬 실험으로 이제 셀 스크린이라든지 오가노이드라든지 타겟 에피제놀 마커를 체크한다든지 해서 얘가 실제로 워킹하는지를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매뉴얼하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스크리닝한 방식으로 바이오 파운더리가 붙어서 384 외래 그냥 쫙 스크리닝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1년 동안 검증할 가설들을 일주일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AI가 검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이 파운드리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하이 스루풋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질문들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 발표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자리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계신 이제 의료계 분도 계시고 산업계 분도 계시고 뭐 스타트업 투자자 좀 다 와 계시는데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AI 기본 사회라든지 말씀하신 그 디지털 기반의 1.5차 의료 시스템 이런 게 되게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구현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업계의 이 사람들이 어떤 뭐 도움이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혹은 이 업계에 어떤 걸 요청하시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가 AI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뭐 AI의 어떤 시스템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진적인 개선으로 현재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에 AI가 같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에코시스템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혁신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면서 인위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AI와 휴먼 인텔리전스가 섞여 있는 상태로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마도 그 레거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약한 나라들, 약한 국가들은 후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선진국들은 전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레거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 안에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 레거시가 가장 강한 영역에 집중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그런 레거시 시스템에 집중, 굉장히 하이 퀄리티 헬스케어를 이미 숙련된 의사 전문인 그룹들이 만들어나고 있는 영역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만들든지 혹은 이제 이런 성능들이 필요하지만 휴먼 인텔리전스가 없는 곳에 이걸 접합시키든지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보면 이 자본의 논리와는 조금 역전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게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 중심으로 가다 보면 실제 상용화가 되고 이게 안착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정부랑 이제 국회랑 여러 논의체를 거쳐서 만들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이 다음 5년 정도 혹은 다음 5년은 이제 그 다음 10년 이상의 전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한국 안에 있는 헬스 시스템들이 다시 스케일업 돼야 될지,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한국에서 디지털 기반 헬스 시스템이 이제 상용화돼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이 된다고 하면 이와 동시에 다른 헬스케어 마켓 혹은 다른 국가 헬스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해서 우리가 가진 모델들이 그쪽으로 나가야 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나간 과정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이쪽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헬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헬스 시스템의 갭이 뭐고 이걸 어떻게 스케일업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데 거기에 AI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 빠져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연계한 모델을 만들지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헬스 시스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이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글로벌 헬스 분야에 대한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전체에서 기존에 한국은 뭐 제국이 아니었으니까 저처럼 글로벌 헬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손을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AI 헬스케어의 시장은 사실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안에서는 생각하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사업화되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이 정도로 레거시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은 시장이 굉장히 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는 막혀 있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뭐 글로벌 사우스 시장들이 막혀 있어서 뭐 루닛도 일찍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고 여러 그룹들이 일찍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그쪽 헬스케어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지금부터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의 모 보건부 장관은 그 AI 우리 보건부의 가장 큰 프라이어티는 AI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들이 급격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AI 기반의 모델들을 시스템으로 아예 본인들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추측이 되는 거는 어디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약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델들로 통합돼 나갈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 전체 시스템 설계를 하고 있는 뭐 정부나 아니면 몇몇 그룹과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리고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방식의 이제 모델들이 결국 3차 시스템, 소셜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3차 산업의 전환 과정들이 이제 뭐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사실 가장 큰 타겟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브레인을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집중하는 거는 우리가 이 헬스케어든 어디든 유저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셜 플랫폼을 잡으면 이 부분은 우리 모델과 해외에 있는 모델들 하이브리드로 만들든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갖다 쓰든 해결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지금의 가장 큰 시장성은 이 에코시스템 변화가 AI로 소셜 에코시스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 된 플랫폼을 어떻게 잡아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아직 어느 기관들이나 글로벌 액터들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한국 안에서 이런 부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글로벌 헬스 시장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그룹들은 정부의 일부, 뭐 대통령실의 일부, 학계의 일부, 국회는 거의 없어요. 국회는 거의 없고. 근데 하지만 여기 계신 산업계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식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아젠다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를 주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갈 것 같고요. 어쨌든 말은 복잡하겠지만 글로벌하게 그리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연결성들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좀 판단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 휴먼 인텔리전스에 대한 레거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의 이해가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특히 뭔가 레거시가 없는 곳일수록 이런 AI 기술 같은 것들이 침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자리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되게 말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균관대 정교환 교수님, 론리사의 유동근 이사님, 바이오닉서스의 김태형 대표님, 민주당의 자주 의원님,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DHB 최윤섭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